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이제 정말 8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는데요. 9월이 되면 이제 좀 시원해지겠죠? 시원해지고 화이팅 넘치는 9월을 위해서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세요. 저번 주에 다시보다 한국 근현대미술전이 열리는 소마미술관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작가 박수근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끝났는데 오늘은 작가 박수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다른 작가분의 작가의 일생,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곡에 이어서 처음으로 듣고 오실 곡은 정승환의 너였다면입니다.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너 하나에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곤 해. 고단했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아파.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내 가슴은 한없이 바닥까지 나를 둘러싸는 모든 게 두려워져. 다 사랑에 빠지면 행복한 거라니 누가 그래. 뒷모습만 보는 그런 사랑하는 내게 너였다면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 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이미 너는 내게 대답한 걸 알아. 대답 없는 대답에 이미 다 알면서도 난 모르는 척 맴도는데. 요즘 나는 어떤 줄 아니. 편히 잠을 잘 수도 뭘 삼켜낼 수도 없어. 널 바라보다 점점 망가져가는 날 알긴 할까. 죽을 것 같아도 넌 내게 올 일 없대도 딴 곳만 보는 너란 걸 알아도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정승환의 너였다면입니다. 이 곡은 드라마 또 오해영 OST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곡인데요. 드라마가 끝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들어도 참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작가 박수근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요. 작가 박수근은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지만 천성이 착했습니다. 아내의 일기나 여러 기록에 그의 선한 성품이 묻어나고 있는데 다음의 일화에서 화가의 인간적인 면모와 작품 내면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이는 물건을 사실 때면 큰 상점에서보다는 노상이나 손수레나 광주리 장사에게서 사셨다. 광주리 장사하는 여인들을 늘 불쌍히 여기셨고 전후에 고생을 겪는 이웃들을 늘 애처롭게 여겨 그분의 그림의 소재가 모두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다.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비오는 날 부부가 귀가하다가 길가의 목판 장수에게 과일을 사게 되었는데 그런데 박수근은 과일을 한 군데서 사지를 않고 여러 군데서 조금씩 샀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내가 비가 오는데 한 군데서 사시지 그래요 했더니 그는 한 군데서만 사면 딴 아주머니들이 섭섭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가 박수근은 전란 후 우리의 아린 삶을 함께 체험하며 그들을 애정으로 품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평론가 서성록은 박수근을 삶의 진정성을 통해 감동을 전한 화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했던 작가 박수근이 타계하자 당시 기자였던 미술평론가 이구열은 1965년 5월 8일자 경향신문에 인간에 대한 애정, 독창적인 향토색이란 제목으로 박수근 추모 기사를 썼습니다. 향토와 민중을 슬프도록 사랑했던 서민화가 박수근 씨가 6일 악화된 간응혈증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한국은 가장 개성적이고 소박했던 예술가 하나를 잃었다. 박 씨의 회화 세계는 한마디로 자연과 인간과 생명에 대한 절절한 애정이었다. 평생을 그렇게 일관한 그의 예술은 이미 만기가 된 5, 6년 전부터 완숙기에 이르고 있었다. 해묵은 바위의 피부처럼 회색조로 곱게 두툴거리고 그 위에 거리의 노상여인, 농부, 노동자, 시골의 가난한 애들이 까만 선으로 그려나오는 그리고 그지없이 한국적인 이미지를 펼치던 그의 마띠에르와 은근하게 깊숙한 향토색은 전혀 그만의 독창적인 표현이었다. 이처럼 박수근의 작품은 한 시대의 기록으로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서가 향토적 색채로 함축되어 있어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많은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수근을 가장 한국적이고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 화가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박수근의 작품들은 세계 유명 경매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으나 아직 세계적인 화가의 대열에는 오르지 못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탄생 100주년을 기념으로 그를 한국의 박수근에서 세계의 박수근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박수근 탄생 100주년 기념전은 온라인 전시로 모든 분들이 인터넷 검색만 하시면 보실 수 있는 전시인데요. 전시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린 화가, 독학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 죽은 다음에 유명해져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화가,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그림값이 비싼 화가, 2014년 탄생 100주년을 맞는 국민화가 박수근에게는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독창적인 향토색 색채와 우리 이웃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박수근은 가장 한국적이고 독자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화가입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의 주요 유화작품 68점과 대생 8점을 네이버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감상해보세요. 핸드폰이나 PC에서 박수근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라고 치시면 온라인 전시회가 검색되실 건데요. 여기에는 박수근 작가의 대표작들을 포함한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올림픽 공원 내에 위치한 소마미술관에서 전시했던 다시보다 한국 근현대 미술전은 아쉽게 8월 27일에 끝났지만 이 소마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던 박수근의 작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생, 스케치 작품으로는 노상과 나무와 여인이 있습니다. 유화를 얹기 전에 기초 대생, 스케치를 한 작업들인데요. 스케치만 봐도 누가 봐도 박수근 작가의 작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여인들의 옷주름, 남자의 바지주름 또는 나무의 가지까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 하나만을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주름까지 잘 그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 위에 이제 유화물감을 덧칠해서 특유의 화강암 질감을 냈다는 게 정말 더 특이합니다. 그 다음은 유화 작품으로 1960년대에 그려진 작품 노상, 그리고 대화, 골목안, 초가마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품 노상은 소재와 구성 방식은 1960년대 작가의 노상, 연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스타일인데요. 아마도 화가는 길가에 존재하는 상반된 상황, 즉 일하는 장소이자 동시에 휴식의 장소인 노상의 풍경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상반된 상황을 그림 속에 공존시킴으로써 심리적인 대비를 표현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또한 노상에 나와 앉은 서민의 한 사람으로 길가의 서민들에게 깊은 애정과 공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강암 질감이라고 불리는 박수근 특유의 거친 화면은 마치 포화 상태에 꽉 차 있는 것처럼 캔버스 표면 전체를 덮고 있는데요. 이 거칠고 투박한 질감이 그림 속 인물들을 훈훈한 인정으로 감싸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품 노상은 대칭적인 구조 속의 부동의 형태를 지향하면서 견고한 화면을 구축하고 있는 박수근의 탁월한 조형감과 감수성이 돋보이는 걸작으로 꼽힙니다. 또 작품 대화를 보면요.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님 세 분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말소리가 마치 들릴 것 같고요. 그 옆에는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마치 어른들 대화가 궁금해서 가고 싶어하는 모양새이고 그것을 말리는 어머니 모습이 보입니다. 작품 속의 인물들의 표정이나 감정은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그 화강암 질감으로써 투박하면서도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끔 보입니다. 그 다음 전시된 작품은 골목안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은 길게 높게 뻗어 있는 나무들이 있고 그 밑에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고 그 뒤에는 아기를 업고 있는 어머니들도 보입니다.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이 작품 안에서는 배경이 등장합니다. 기와집들이 등장하는데요. 기와집들 앞에 나무 앞에 인물들이 그려져 있고 나무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의 옷이나 아이들을 들쳐 업고 있는 어머니들의 옷에는 곱고 아주 연한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채가 입혀져 있습니다. 화강암과 모노톤으로만 그린 다른 작품들과는 약간 달라 보이는데요. 연하지만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채가 들어가니까 더 눈에 띄기도 하고 재밌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 전시된 작품은 초가마을입니다. 이 초가마을은 인물보다는 배경에 집중이 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초가집들이 크게 많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는 인물 2명과 강아지 1마리가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초가집의 지붕이 마치 뻥튀기 된 것처럼 엄청 크고 둥그랗고 푸근하게 그려져 있는 게 좀 특이한데요. 전쟁으로 힘들었을 당시에 푸근하게 안아주고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이렇듯 작가 박수근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따뜻하고 정 많게 바라봤던 게 작품에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박수근의 작품을 보면 따뜻한 느낌이 들고 색채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유화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작품들이 유화로 그려졌다니까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작가 박수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작가 만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악동 뮤지션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듣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의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할 수 없어 난. 두세 번 더 길을 돌아갈까. 정막 짙은 도로 위에 걸음을 보갠다. 아무 말 없는 듯 화 나누며 주마등이 길을 비춘 먼 곳을 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더 갈 수 없단 걸. 한 발 한 발 이별에 가까워질수록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파할 수 없어 난.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남아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더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들어보신 곡은 악동 뮤지션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입니다. 노래 제목이 정말 슬프죠.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더 와닿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작가 박수근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 작가는 이중섭입니다. 작가 이중섭은 20세기 한반도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특히 소를 많이 그려 한국적인 미를 탁월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릴 적부터 소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림을 그릴 때는 하루 종일 소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작품 흰 소가 있습니다.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사후에야 그 진가를 인정받아 작품이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에서 빈센트 반 고흐와 비교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다만 고흐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빈궁하게 살아온 것과는 달리 이중섭은 일제감정기에 일본 유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풍족했던 집안 출신인데요. 북한이 건국된 이후에도 조선미술 건설본부 등에 활동하며 북에서 공산당 동맹에 임하다가 6.25 전쟁 이후 피난을 오면서 모든 재산을 잃었고 험한 시기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가 영양실조와 간암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안타까워한 지인들에 의해 사후에 회고전이 열리고 점차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1970년대 집중 발굴되어 1990년대 이후에는 박수근과 함께 대한민국의 확고한 국민화가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작가 이중섭은 1916년 9월 16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중섭의 집안은 분홍이자 지주로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또한 출생지인 평원군 조운면 송청리는 외가의 집성촌이면서 외가 역시 상당한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외조부 이진태는 서북 농공은행장, 초대 평양상공회의소회장 등을 역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상당히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5살 때이던 1920년에 부친 이희주가 세상을 떠났지만 친가와 외가 모두 엄청난 부자여서 경제적인 부족함은 없었다고 합니다. 1923년 평양 외가로 이주한 뒤 평양 공립 종로보통학교에 입학했고 1925년 동기 김병기의 아버지 김찬영의 작업실을 출입하며 각종 화구와 더 스튜디오 같은 유명 미술 서적을 접하고 큰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31년 오산학교에 미술교사로 부임한 임용련에게 미술 지도를 받았고 임용련 선생은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왔으며 그의 조선 사람은 조선 화풍으로 그려야 한다라는 연설에 이중섭은 깊게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일제감정기부터 한국적인 미를 추구하고 서명을 할 때 항상 풀어쓰기로 서명은 한 것이 임용련의 영향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중섭의 작품들을 잘 보면 한켠에 지읒, 우, 이응, 시옷, 비읍이라고 풀어쓴 서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932년에 제3회 전조선 남녀 학생 작품 전람회 중등부에 입선합니다. 이해 형 이중석이 사업을 위해 가족을 이끌고 원산으로 이주합니다.
이중섭은 원산 최초의 백화점 겸 문방구인 백두상점을 열어 부를 일구었는데 이중섭이 시인 구상과 절친하게 된 것도 구상 또한 어렸을 적에 가톨릭 신부이던 형을 따라 원산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1933년에도 제4회 전조선 남녀 학생 작품 전람회 중등부에 입선합니다. 이어서 1935년에 개최된 제6회 전람회 중등부에도 입선했는데요. 논란거리가 하나 생겨난 해이기도 한데 졸업 앨범에 넣을 그림을 제작했는데 일본에서 불덩이가 한반도로 날아드는 그림을 그려 교사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화가의 세계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뿐이라는 의견도 있긴 했지만 너무 논란이 되어서 결국 졸업 앨범에 반영하기로 했던 것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1936년 2월 오산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4월 도쿄 교회 무사시노에 있던 제국미술학교 서양학과에 진학했습니다. 1937년 4월 제국미술학교를 중퇴하고 문화학원에 입학합니다. 이곳은 경직된 일본 사회 분위기에 반기를 들고 자유롭고 독창적이며 감성적인 인간을 키워낸다는 이념 아래 설립되어 일본 최초의 남녀 평등 교육을 실시한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다가 1938년에 제2회 자유미술가 협회전에 입선합니다. 1939년 같은 미술부 한 해 후배인 야마모토 마사코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는데 당시 이중섭은 굉장히 미남에다가 운동, 노래도 잘하고 그림 실력도 탁월해 교내의 인기 스타였다고 합니다. 이중섭과 마사코는 연애 중에 서로를 아고리, 아스파라거스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아고리는 일본 유학 시절 일본인 친구들이 턱이 길었던 이중섭을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턱돌이 그런 애칭이었나 봐요. 당시 같은 반에 이 씨가 3명이나 있어서 서로 구분할 겸 저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는 둘이 하얀 아스파라거스 통조림을 자주 같이 먹고는 했는데 길쭉한 아스파라거스와 마사코의 발가락이 닮았다고 해서 이중섭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또 이중섭은 마사코를 발가락군이라는 애칭으로도 많이 불렀는데 전에 마사코가 발가락을 다쳐서 이중섭이 치료해준 것이 계기입니다. 우연히도 둘 다 발가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처가도 그녀의 아버지가 미쓰이 창고 주식회사 고위 임원을 지냈을 정도로 역시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는데요. 때문에 일본에서도 마사코의 집안에서 이중섭과의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야마모토 마사코 본인의 증언에 의하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기사 인터뷰를 보면 마사코가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화가로 먹고 살 수 있겠나 걱정은 하셨지만 조선인이라고 차별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딸바보였어요. 저를 믿어주고 전폭적으로 밀어주셨어요. 먹고 살기 힘들면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1940년에 제4회 자유미술가 협회전에 입선, 기원 2600년 기념 미술 창작가 협회 경선전에 출품했습니다. 이에 성탄절부터 마사코에게 그림 엽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 1941년 3월 문화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이케데와 함께 조선미술가협회를 창설한 뒤 도쿄와 경성에서 창립전을 열고 연못이 있는 풍경을 출품합니다. 4월엔 제5회 미술창작가 협회전에 입선하고 협회 회우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1942년 제6회 미술창작가 협회전에도 출품했고 제7회 미술창작가 협회전에도 출품했습니다. 한신태양사에서 제4회 태양상을 수여했습니다. 이해 전람회 준비를 위해 조선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일본에 돌아오지 못하고 원산에 계속 체류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12월 이중섭이 가족의 결혼 승낙을 받고 마사코를 조선에 불러옵니다.
당시 태평양 전쟁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미군이 폭격기와 잠수함을 동원해 일본 연안 해상교통을 옥죄던 시기였으나 마사코는 겨우 배를 얻어 타고 부산과 서울을 거쳐 원산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 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총후 화가로 일한 흑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중섭이 전쟁에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형 이중석이 일부러 총후 화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945년 5월 20일 원산에서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이중섭은 마사코에게 이남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남쪽에서 온 덕이 있는 여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광복되었으나 38선이 그어지고 원산은 북한의 공상정권 치하에 놓입니다. 형 이중석이 자본가 계층으로 몰려 순환을 당하고 이중섭은 강제적으로 공산당 동맹에 가입해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중섭의 고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중섭은 사상적으로 표면적 압박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지만 공산당 회의에 다녀올 때마다 맥 빠진다라고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중섭이 그리고 싶은 그림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맞지가 않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8월에는 조선미술건설본부 회원에 가입해 연합군 환영을 위한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국가 원수 대형 초상화와 국기를 그리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9월엔 김영주와 원산미술협회를 결성했습니다. 11월에 미도파 백화점의 지하실 벽화를 공동 제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6년 1월엔 이쾌대가 신미술가협회를 확대시킨 독립미술협회에 가입했습니다. 3월엔 북조선 예술동맹 산하 원산미술동맹 부위원장에 선임되었고 이해 봄에 첫 아들이 태었으나 해를 넘기지 못하고 디프테리아로 사망했습니다. 그 비통함을 승화시켜 8월 광복절 기념 평양에서 열린 제1회 해방기념 종합전람회에 하얀 별을 안고 하늘을 나르는 어린이 이 작품을 출품했다고 합니다. 1947년에 둘째 아들 태연이 태어났고 1949년에 셋째 아들 태성이 태어났습니다. 원산 근처에 송도원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하루 종일 소를 관찰하며 연필 소묘 등을 많이 한 시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저희는 곡 하나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경서예지와 전건호가 부른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입니다. 끝없이 별빛이 내리던 밤 기분 좋은 바람이 두 뺨을 스치고 새벽 바다 한 곳을 보는 아름다운 너와 나 그림을 그려가서 모래 위 떨린 손끝으로 날 향해 웃어주는 입술 끝모양과 저달보다 사랑스러운 두 눈을 가진 네가 다정히 내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이 녹아내려 언제나 날 위해 준비된 선물 같아 널 안으면
게 없어. 너는 날 이상해 아주 작은 소리로 귓가에 말할 거야. 내 곁에 머물러줘서 만나 해고 만나고 어떤 말로도 표현 못할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이 순간 너를 꼭 안고 고백할게 언제나. 우리 모든 날들과 별빛 아래 우리 그림자 제일로 특별하다고. 길고긴 겨울빛을 지나 너의 앞에 서 있는 지금 선명한 목소리로 널 사랑한다고 말할게.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경서예지와 전건호의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입니다. 1950년 6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소계령에 따라 과수원으로 이주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11월 원산미술가협회를 결성해 초대 위원장에 취임하기도 했지만 10월에서 12월 연합군이 북진해 압록강에 이르렀다가 다시 중공군이 남하하며 원산이 전화에 휩싸이자 이중섭의 가족은 원산의 일군 삶의 터전을 모두 버려둔 채 알거지로 12월 흥남 철수에 동행하여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자신의 작품 대부분을 원산에 그대로 남은 노모에게 맡기고 왔기 때문에 작품의 절반 이상은 현재 쉽게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산으로 피난을 오기는 했지만 남한에 의지할 만큼 형편 좋은 친척이나 지인이 없는 이중섭으로서는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자란 이중섭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싫어했고 폐를 끼쳐도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 성격이어서 어느 정도 뻔뻔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전시 상황이 상당히 낯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예술가여서 험한 막리를 해가며 돈벌이를 하는데도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중섭을 대신해 부인 이남덕이 거리로 나서 재봉질을 해가며 연명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지경이니 취침 때도 각종 옷들을 껴입고 잡는데도 여전히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못 잘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51년 1월 15일 정부의 수용 피란민 소개 정책으로 그나마 조카 이영진이 있어 연고가 있다는 제주도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디에 머물지도 정하지 못하다가 어떤 노인이 서귀포가 좋다 하는 말을 듣고 몇 날을 걸어갔습니다. 서귀포의 알짜리 동산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반장 송태주와 김순복 부부가 본인들의 집 겹방 한 칸을 내어주어 네 식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의 가족은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어 피난민에게 주는 약간의 배급을 받고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개를 잡고 한라산에서 부추를 뜯으며 힘들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꽃게와 물고기와 좁은 방에서 얽힌 가족들이 그림의 주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매우 춥고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던 부산과는 달리 제주도는 그나마 덜 춥고 평화로워 생활은 자유롭고 즐거웠으며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서 산 경험이 창작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중섭이 기거하던 정방동의 송태주, 김순복 부부의 집과 방은 이중섭 거주지라는 이름으로 보존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2002년 이중섭 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1952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인의 부고를 접하여 6월에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족끼리의 사랑은 여전히 깊어서 이별이 내키지는 않았으나 이미 아내 마사코와 차남의 건강이 무척 나빠진 상태이기도 했고 장인이 작고하면서 남긴 유산이 있으니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 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전쟁 중이던 당시 한국에는 한국인 배우자를 따라 남아있다가 배우자가 전사, 행방불명되면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던 일본인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일본에는 전쟁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한 뒤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할 한국인들이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막 귀국시키기 위해 일본 측에서는 송환선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사코는 우선 부산 초량동의 일본인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7월경에 제3차 송환선을 타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원래는 이중섭까지 온 가족이 함께 도일하려 했으나 당시에는 해방 후 한일 간 국교 단절이 이어져 정상적인 인적 교류가 매우 어려웠기에 이중섭은 동행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중섭과 마사코는 이때부터 가족의 재회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중섭은 그림을 열심히 그려 이를 팔아 일본으로 건너갈 미천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해 7월엔 친구 구상에 져서 민주고발의 표지를 정기적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회를 위해 안간힘을 쓰던 부부는 치명적인 사기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이중섭의 오산학교 후배로 마영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영일이 일본에 있던 마사코를 찾아와서는 일본 서적 무역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여전히 낙후된 한국에서는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의 문물과 지식에 대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일본 서적을 한국에 들여와 팔면 제법 돈이 되었습니다. 마영일은 마사코가 일본에서 책을 사서 본인에게 붙여주면 본인이 그걸 한국에서 팔아 구입 원금은 마사코에게 붙여주고 이익금의 일부는 한국에 있던 이중섭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솔깃한 마사코는 마영일의 말대로 도쿄대학가에서 서점을 하던 친구에게 약속 어음을 써주고 5만엔어치의 책을 보냈습니다. 이때는 마영일이 약속대로 원금은 마사코에게 보내주고 이익금 일부를 이중섭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안심한 마사코는 그 다음에 무려 27만엔 어치의 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마영일이 원금도 이익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영일로부터 8만엔 정도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나 결국 20만엔 정도의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돈을 벌기는커녕 빚을 갚기 위해 마사코도 20년 이상을 삭바느질을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맙니다. 1953년 7월 이중섭은 친구 구상의 도움으로 대한해운공사 선원증을 얻게 되어 단기 체류로 일주일 동안 일본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사코의 어머니는 이중섭이 항구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신원 보증서까지 구해주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 친분이 있던 히로카와 고젠, 농림 대신에게 부탁해서 보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일본에 계속 머무르려고 했던 이중섭을 훗날 훌륭한 화가가 될 텐데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이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설득해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낸 사람 역시 장모님이라고 합니다. 이들 네 식구는 일주일 동안 히로시마의 여관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 이것이 이들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가족과 다시 재회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며 홀로 부두에 막노동을 하면서도 그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간간히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엽서에는 가족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예컨대 신혼 초에 잃은 첫 아들이 관 속에서도 외롭지 않기를 바라며 발가벗은 채 즐겁게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들은 그저 발가벗었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에 춘화로 취급되어 정부에 의해 강제로 철거당하는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너무한 거 아니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이 폐쇄적인 시대에 작가 루이스 캐럴 같은 양반이 때때로 페도필리아라는 비난받은 걸 생각하면
당시의 기준으로는 그다지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어디까지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기 그린 그림에는 복숭아나 꽃게 등 동양화에서 장수나 복을 상징하는 사물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또한 죽은 아들이 천국에서 따다 먹으라고 천도복숭아를 그렸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두 막노동조차 건강 문제로 여의치 않게 되자 당시 담뱃값에 들어있던 은박지에 그림을 그린 것, 은지화, 이것 또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당시 6.25 전쟁으로 그림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쓸모없어진 엽서나 담뱃값의 은박지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이런 은박지에 날카로운 것으로 새긴 뒤에 잉크를 칠하고 닦아내면 파인 곳에만 잉크가 스며드는 점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후 은박지 작품 3점이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1955년 7월 험한 생활고로 건강을 크게 해친 이중섭은 영양실조와 거식증이 생겨 친구 구상이 대구 성가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10월엔 성베드로 정신병원으로 옮겨졌고 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12월에 퇴원했습니다. 박고석이 살고 있던 정릉으로와 한묵, 조영암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 1월 퇴원 후에도 사파와 표지화를 다수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시 영양실조와 간염으로 고통을 겪으며 청량리 정신병원 무료 입원실에 입원했다가 병원 원장에 의해 정신 이상이 아닌 심한 감염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러다 여름에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황달과 정신병, 거식증 등이 겹쳐 안타깝게도 9월 6일 향년 39세라는 한창 나이에 무연고자로 생을 마쳤습니다. 친구들이 병문안을 가자 며칠 전에 죽은 이중섭의 시체가 침대 위에 쓸쓸하게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죽은 그의 곁에 있는 것이라고는 병원비 독촉장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평소에 친한 사이였던 3살 아래의 시인 구상이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중섭의 가족들 및 친구들과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중섭이 죽고 난 뒤 1960년에 이중섭 유작전이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이중섭의 회고전이 많이 열렸는데 1991년 노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또 2002년 11월에는 서귀포시가 이중섭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2005년 3월에 이중섭의 삼남, 이태성이 첫 공개해서 경매에 내놓은 그림 8점이 모두 가짜로 밝혀져서 파장이 일어났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이중섭 작품에 대한 위장 논란이 생겨났습니다. 2006년 이중섭의 그림 황소가 35억에서 45억 원의 가격대로 경매에 오르기도 했고 이후 2018년 47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기증하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4월에는 구글이 구글 두들로 이중섭 탄생 96주년을 기념하여 작품 흰소를 로고화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3일 부인 이남덕은 남편을 잃은 이후에도 평생을 수절하다가 일본 도쿄에서 노안으로 별세하였습니다. 작가 박수근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린 작가 이중섭 또한 부인의 역할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저희는 다시 만날게요.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너에게 가다가 우리 추억 생각해봤어. 처음 본 네 얼굴 마주친 눈동자 우와 가까스로 본 너의 그 미소들 손을 잡고 늘 걷던 거리에 첫눈을 보다가 문득 고백했던 그 순간 가보고 싶었던 식당 난 생처음 준비한
선물 고맙다는 너의 그 눈물들이 바뀔까봐 두려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어쩔 수 없을걸 문득 너의 사진 보겠지 새로 사귄 친구 함께 웃음 띤 네 얼굴 보며 말할 수 없을 묘한 감정들이 힘들단 걸 알지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한 번은 널 볼 수 있을까 이기적인 건 나도 잘 알아 그땐 그럴 수밖에 없던 어린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 그댈 정말 사랑했단 말이야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영영 다시 못 본다 해도 그댈 위한 이 노래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테니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입니다. 이중섭 작가의 일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마미술관에 전시된 이중섭의 작품들 중에서는 소 시리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1953년경에 제작된 황소 작품은 붉은 색채의 배경에 황소가 매우 힘있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초롱초롱한 눈과 분홍빛 코와 입술은 생명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렁찬 음매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는 1953년에서 54년경에 제작된 흰소 작품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소인데 앞에 작품 황소보다 훨씬 마르고 나이가 든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땅을 밀고 나가는 소의 발걸음에는 여전히 힘이 느껴지고 튼튼한 뿔로 장애물을 밀고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이 힘있게 그려졌습니다. 맞은편에는 작품 덤벼드는 소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흰 소보다 더 마른 모습이 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혈기가 돌던 코와 입술은 생명력을 잃었고 털이 원래 회색이었는지 흰색 털이 회색이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윤기가 없어 보입니다. 작가 이중섭에게 소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화상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또 작품 닭과 가족, 작품 물고기와 나뭇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아이들과 가족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작가 이중섭은 소와 또 먼저 떠나보낸 첫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작품 속에 녹여냈습니다. 이렇듯 작가 이중섭과 소마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이번 소마미술관 전시는 아쉽게도 8월 27일에 끝났지만 서울의 여러 전시관에 이중섭 작가의 작품이 골고루 전시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 주 작가 박수근에 이어 이번 주 작가 이중섭까지 우리나라 대표 작가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다음 주에도 작가와 작품에 대해 연구해보고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안습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 8월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9월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